내일 10월 5일은 거물들의 심판의 날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불법 지원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도 진행이 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이 됐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을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뭐 참 많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거물들의 심판의 날이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얘기부터 해볼 텐데 내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도 꾸준히 나왔었고 피고인이 출석을 한 상태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법원의 첫 생중계일 텐데 이 전 대통령은 뭐 그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 뭐 생중계 결정하게 된 그렇죠. 배경부터 좀 짚어야죠. 법원 그 방청 및 촬영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제 본인이 그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그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는 일반 그 언론사의 촬영은 허용을 하지 않고 대신 법원 측에서 촬영을 해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도 이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 선고 전과 선고 후 모습만 찍히고 또 선고 중에는 재판부와 검찰석, 변호인석만 촬영하도록 돼 있고 방청석에 대한 촬영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라고 돼 있는데 공공의 이익은 알겠고 여러 사정에 있다면 어떤 것들을 또 고려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고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제일 첫째로 앞장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동안 뭐 건강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내일 불출석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그동안 실제로 뭐 병원에 며칠씩 입원하기도 했고 지금 나이가 만 77세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쭉 출석했던 걸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선고 이래 출석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야기 나왔지만 일단 출석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방식이 쭉 생중계를 쭉 보여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속 비춰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뭐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아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 계속 비춰주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의 촬영과 그 송출을 허락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고 어떠한 증거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석이나 변호인석, 검찰석을 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다 그거는 뭐 직접적인 그 중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선고 전과 선고 후 정도만 비춰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 재판의 쟁점을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모든 국민들이 다 혐의가 좀 알다시피 많아서요. 다스는 누구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소 제기가 된 것이 16가지인데 크게 나눠보면 횡령이 347억인데 이건 뭔가 하면 다스의 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해서 썼다 이런 얘기고요. 또 뇌물 111억인데 그중에 60억이 뭔가 하면 다스가 미국에 소송하는데 삼성에 소송 비용 대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조세 포탈 31억인데 그것도 직원이 돈 빼돌렸다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 안 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스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가 제일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번에 그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할 때 여기에 포함된 게 어느 정도의 비중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지금 그 보면 횡령의 경우에도 5억 이상 횡령하면 무기 50억 이상 횡령을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요. 뇌물의 경우에도 1억 이상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20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조세 포탈도 연간 1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 그 공소 사실마다 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20년 구형을 한 것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영향을 고려해서 이제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선고될 때는 그래서 그냥 더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높은 형에 1.5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5년 이하로
또는 10년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스가 누구 거냐가 쟁점이죠. 만약에 다스가 아니라면 아닌 걸로 나올 수도 가능성이 있어요? 뭐 글쎄 그건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증거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불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스의 그 임원들이 다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매년 이 경영 상태에서 보고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오너가 아닌데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증거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그런 형세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최소 징역 10년 이상은 관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아마 뇌물 쪽은 일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정원 특활비 중에서 네. 김백준 전 비서관을 통해서 이제 받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김백준 전 총무 비서관의 경우에는 뇌물은 무죄가 나오고 국고손실만 유죄가 났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백준 비서관을 통해서 받은 돈 2억은 무죄가 날 여지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4억입니다. 2억이 아니고 4억입니다. 그러니까 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앞에 다스 혐의가 그렇습니다.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상은 그렇습니다. 나올 것이다라고 대세는 예상을. 지장이 없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쨌든 다스 혐의가 아니게 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로서는 크지 않다. 증거상으로 상당히 증거상으로는. 적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뭐 있으니까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 기로에 놓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전 실장 또 조윤선 전 장관인데 이번에는 블랙이 아니고 이제 화이트 리스트죠? 그렇습니다. 예. 종전에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정부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는 그런 그 문화 단체나 문화인들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 해서 블랙리스트로 지금 실형을 받아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구속됐다가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돼서, 초과돼서 예, 나왔었죠. 일단 석방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입니다. 이거는 정부의 우호적인 인사들에게 대해서 불법에서 지원했다는 혐의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는 23억을 21개 보수단체에 지원했다. 그래서 검찰 징역 4년을 구형했고요. 예.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31개 단체 35억을 지원했다. 그래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벌금 1억은 이제 국정특활비를 4천으로 받았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다면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다면 다시 구속이 되는 것이고 예.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 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 구속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재량입니까,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럼 실형 받으면은 바로 수감 생활이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실형 선고를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 구치소로 수감이 되고요. 법정 구속 안 하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소심 재판 받고 그 뒤에 이제 구속되거나 아니면 계속 그 불구속 상태 재판 받고 대법원 재판이 끝이 날 때 그때 집행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그 추석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속도 수감을 하게 되면은 추석 끝나고 또 바로 또 들어간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좀 내릴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두 번 구속에다 두 번 석방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한 2주 만에 다시 이제 네. 구속이 되는 거고 김기춘 전 실장도 한 몇 달 만에 다시 구속이 되는 건데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스턴트를 8개인가 돼 있기 때문에 건강이 계속 안 좋다 그러고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지금 근 1년 가까이 구속돼 있다. 됐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예, 상황이니까 2주밖에 안 돼 또 구속하는 게 어떤지 결국에 형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징역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미리 사느냐 나중 사느냐 하는 건데 예. 네. 아마 재판부도 그 점은 이제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현호 전 예. 경찰청장 같으면 뭐 이르면 오늘 오늘 밤 밤이죠. 늦게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 발부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조현호 그 전 경찰청장은 자기 부하 직원들 한 1,500명 정도를 동원을 해서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아이디도 뭐 외국의 아이디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댓글 작업을 한 그 전직 고위 경찰과 현직
경찰 고위직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조현호 청장의 경우에 그 일을 한 그 밑에 사람들이 기각이 됐다고 한다면 조현호 청장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구속영장 발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두 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번 그 조사받아서 두 번 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 부인한 뭐 배경이 어떤 거였죠? 그 자기는 그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뭐 정권의 그 우호적인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일반 그 사이버 그 수사대는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직권남용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는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간 다리라고 할 수 있는 전직 고위 예. 경찰관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수사팀에서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잘 메꿔놓느냐, 그게 이제 영장 심사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구속이 된다면 경찰 총수로서 처음으로 그 구속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재판부가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되긴 예.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이 사건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예, 설명을 2000년 네. 3월 7일 날 50여 세의 그 어떤 남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 이분의 몸에서 수면제와 단에 알코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추적하다 보니 그 딸이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 특히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8개인가를 들었고 사망 시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그리고 평소에 아버지가 자기와 또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했다. 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구속이 됐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살해한 살해했다라고 거죠. 그렇죠. 자백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수면제 30알과 그 술을 먹여서 죽은 다음에 차에 싣고 댕기다 거기다 버렸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딸이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인 게 맞다. 근데 그 뒤에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사실 우리 고모부 말씀이 네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예. 자기가 동생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려고 내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항변을 했지만 예. 결국에는 뭐 1심, 2심 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김신 씨인데 이 경우는 보면 나는 억울하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재심을 청구를 했고요. 예. 2015년도에. 그래서 재심 과정에서 그 보니까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이 없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또 현장 검증도 적합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살해에 물론 정당성이라는 거 없습니다만 어쨌든 아버지가 막 성추행하고 그래서 어떤 이유란 게 좀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기징역이 되는 상당히 중한 범죄 중한 그렇죠. 처벌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예. 살해했고 더더군다나 보험금을 타려고 했으니까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은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말하자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인데 그래서 재심이 이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네. 이거는 무죄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재판하라는 겁니다. 아, 그 재판 받아-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해남 지원이 이제 첫 재판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시 하는데 거기서도 다시 이제 유무죄에 관해서 이제 다투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재판이 다시 하게 된 다시 이제 뭐 재심을 허용한 이유가 그 수사 과정에서 뭔가 좀 석연찮은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적법 그런 절차를 부분들? 위반했다는 절차를? 얘기지 무죄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무죄 여부는 다시 재판을 통해서 적법한 증거가 제시가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게 되는 거는 이례적인 일인가요? 그런 일이 있나요? 뭐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무기징역까지 받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지금 이 당사자의 경우에는 원래 무기징역이 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예. 그 일하는 것도 거부를 했답니다. 아.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하고 예.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그 이 억울한지 여부에 관해 갖고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이 사건을 검토를 해보니까 뭔가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15년도에 재심 신청이 돼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럼 다시 한번 재판을 해봐라 하는 그런 결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었다 아니면 부실 수사의 희생양이다 이런 어떤 대립각이 생기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보실 때는 좀 어떤 느낌이세요? 보실 때? 글쎄 우선 그 경찰과 검찰 그 당시 수사에 의하면 지금 보험을 8개나 가입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뭐 살인 계획을 세우면서 메모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또 이쪽 그 피고인의 주장은 그 보험금도 바로 나오는 게 한 2년 있다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뭐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시간이 좀 오래됐기는 하지만 예. 2000년 당시로 되돌아가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지 유무죄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이 고모부가 시킨 일이라면서 좀 억울함을 꾸준히 또 호소해 왔다는데 이 부분도 좀 석연찮은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 고모부 하는 말이 네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자백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 그 고모부도 물론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동생이 죽인 것 같다 얘기를 했다고 했으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경위를 조사해야 되겠죠. 동생도 불러보고 네. 또 이복 여동생도 불러보고 네. 그래서 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조사해봐야 될 거고 또 보험, 생명보험을 8개나 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8억쯤 나온답니다. 그러면 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경제력으로 봐서 보험을 8개가 들 만한 것인지 개연성이 좀 있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조사를 해보면 아마 유무죄가 다시 밝혀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통 보니까 과거 뭐 독재 정권에서 자행됐던 어떤 사법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훗날에 재심을 통해서 몇십 년 만에 무죄 선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심에서 친부 살해 사건이 좀 뭐 뒤바뀐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굳이 좀 타전을 해본다면 전망을 해본다면 글쎄, 결국 어떻게 이거는 좀 뭐 예상하세요? 증거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국 사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고문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고문한 경찰관도 있고 또 고문한 사람들은 형사처벌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각본에 따라서 그 자백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앞뒤도 안 맞거든요. 객관적 사실하고. 그래서 그거 금방 유무죄가 밝혀질 수가 있지만 예. 이 사건의 경우는 그렇게 금방 딱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1심부터 아마 검찰과 변호인 측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이 확정되기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도 진실규명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1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무죄 취지로 해서 재심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럼 절차가 잘못된 압수수색 부분이나 현장 부분을 빼고 그건 증거로 못 쓰는 거니까 네네. 빼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과연 그 유죄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